네, 쿠팡 전 직원의 무단 접근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3,3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유출자는 배송지 주소 등을 1억 번 넘게 조회하면서 활개를 쳤는데 쿠팡 측은 이 사실을 반년 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쿠팡 회원 정보 3,300여만 건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려했던 일이 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쿠팡 유출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지점은 바로 배송지 정보였습니다. 우리 집으로 배송할 때는 나의 주소지가 노출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지인이나 가족에게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배송을 하면 해당 지인과 가족의 배송지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당초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보여서 오히려 이 피해자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어도 이 가해자들은요, 이 정보에 수차례, 수백 차례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수억 번 조회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이 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시켜 두었고요. 이것을 쿠팡 측에서는 장시간 인지하지조차 못했다는 부분은 관리의 허점이었다. 그리고 정보 보안 체계에 큰 구멍이 뚫린 상태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보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한다거나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바로는 공식 유출 그 피해 규모가 3,367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쿠팡 측에서는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천만 건만 유출되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적인 발표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공식 유출 건수 역시도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될 만한 지점은 자료 보전 명령 등에도 어떤 일부 기록 등은 지금 쿠팡 측에서 삭제한 정황 등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쿠팡 측의 사법 리스크로 작용할 영역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나도 확대해서 공포심만을 심어주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정부에서 좀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 절도라고 한다면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으면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요. 내 정보가 유출된 것은 맞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유출되었는지 누가 몇 명이나 내 정보를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유발시키고 있거든요. 예.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고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 피해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만은 보장되는지 좀 빠른 공식 발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매도하거나 출금한 것을 듣고 법적인 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일단 민사적인 부분을 보자면요. 오지급된 부분을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인 배상 청구를 놓고 보면 이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금전은 반환해야 될 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거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미 다 써버렸다거나 내가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을 환수하기까지의 시간은 상당 부분 걸릴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형사 책임 부분입니다. 우리가 차고 송금이라고 해서요. 내 계좌에 갑자기 1,00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이것이 잘못 입금된 것을 알고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요. 횡령죄 처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입금한 사람의 어떤 재산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불과한데 이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으로 관리하지 않고 함부로 써버렸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물고요. 실제로 2018년도에 한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주려다가 잘못해서 그것을 주식으로
잘못 입력한 사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빠르게 다른 주식으로 바꾼다거나 현금화를 시도했을 때 이때는 업무상 배임죄 죄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가상자산인데 네. 아직 국내 형법상 명확하게 가상자산을 돈처럼 내지는 주식처럼 어떤 재물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재물성을 확인받을 수 있을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횡령죄의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구석은 가능하겠지만요.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지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 이것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후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단전단수 지시가 내려져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와 덧붙여서 재판부에서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위증 부분이라던가 계엄 선포에서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 내란죄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한덕선 총리가 받는 혐의와 이 사실관계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내란이 인정될 것인지 내란의 주요 임무가 인정된다면 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내일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 역시도 법원이 이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를 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루어지는 게 벌써 4번째지 않겠습니까? 지금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허가한 이유는 그만큼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 결과에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또 이상민 전 장관 측의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특검 측의 입장 이런 부분을 판결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인 관심도를 고려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이제 생중계가 된 사정 등이 충분히 감안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워낙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오히려 이 선고 과정을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런 선고를 내리게 된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겠다라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 선고 판결문을 좀 낭독하면서 적어도 어떤 부분이 이 비상계엄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담당한 역할이며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이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졌는가 그 부분을 내일 있을 선고에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생중계라는 게 지금 저희가 뭐 알 권리라는 이런 측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이 재판을 중계함으로써 이 재판의 참여자들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도 이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를 한 상황인데 이거는 언제 결론이 나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좀 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특검법 조항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한 가지가 이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하는 부분과 네. 일명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면 일정 부분 그 부분을 형량에서 반영해주는 그 제도 그 부분을 지금 이 헌법소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받아들이면 적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그 재판은 잠시 멈추게 되는데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일단 진행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까지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문제되는 지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재판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취지인데 워낙 사회적인 관심도와 중요성이 높은 사안이고 이미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라든가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알선수재 혐의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선 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선고 재판 등도 모두 공개가 되고 있어서 네. 일단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고까지는 당연히 중계가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헌법 소원 결과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한덕수 전 총리의 선고에선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물론 이제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만 한 전 총리의 1심 결과가 어느 정도는 이제 내일 있을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적어도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됐다면 지금 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차이점이 있겠지만 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특검 측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상민 전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문건 같은 부분을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실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녹음까지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적어도 문건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던 점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증거로 착용이 됐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충분히 가늠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구형보다 이제 높은 형을 받았는데 그럼 이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징역 15년이 구현된 상태거든요. 이거보다도 뭐 높은 선고량이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내란죄가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로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는 죄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양형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매우 커 보이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국무총리로서의 지위 부분이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재판부의 언급처럼 이 본인의 지위에 합당한 역할을 했어야 된다라는 취지가 반영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지위 역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내란죄가 인정이 되고 이상민 전 장관이 뭐 단전단수 지시 등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인정이 된다면 15년 이상의 중형도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내일 선고 결과를 좀 들어봐야지 정확한 판단은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천원금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공천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인데 김경전 시의원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중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곤 있습니다. 그 결과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금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금품을 받은 사람을 놓고 보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받은 사람을 좀 더 죄질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만약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때 준 사람은 구속이 되지 않고 받은 사람만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이제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김경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진술이 엇갈리는 측면도 있어서 과연 어느 쪽 말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할지 한쪽이 만약 신빙성이 낮은 진술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지금 둘 중에 신빙성이 낮은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구속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볼 수 있고요.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 이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미국으로 출국한 부분 그리고 미국에 출국해서 메신저를 다시 탈퇴하고 가입을 반복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굉장히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속 사유로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후에는 좀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정이 과연 증거인멸의 우려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측면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그리고 이 돈을 준 부분이 확인된 이상 구속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반대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 많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동료 의원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끝까지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의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내심의 의사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단 강선우 의원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전에 국회에서 이제 체포 동의안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돼야지 그 다음 단계인 구속영장 실질 심사로 가게 됩니다. 적어도 이제 전에 동료였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하고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한번 이 체포 동의안 부결을 시도해 보려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이제 그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굉장히 억울하다라는 좀 감정에 호소하는 차원의 그런 입장을 전하는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이죠. 김병기 의원의 첫 소환 시점도 관심인데 경찰이 지금 김병기 의원 소환을 앞두고 측근들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김병기 의원의 소환이 좀 조율 중이다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을 뿐 소환 일정이 쉽게 잡히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환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 언제 소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법을 보더라도 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을 모두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증거관계를 정리해서 김병기 의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미 너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뭐 현직 구의원들에게 뭐 정치 자금을 받은 부분이라던가 아들에 대한 어떤 이 편입 특혜 의혹 같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소환도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너무 늑장 수사가 아닌가라는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렵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떤 사전조사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에게 충분히 내실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소환이 되었을 때 조사를 시작할 때 증거 관계 등을 좀 명확하게 확보한다면 이 수사 결과로서 이런 이제 문제점 등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